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이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사는 거라는 개념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이건 100점 100패예요. 비트코인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대응 못 해요. 도박이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하실 때 내가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아야지라는 접근으로 하면 너무 묻어가요. 어려운 자산이에요. 이 자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뭐 하나로 치면은 4천조 원도 넘으면서 네. 시장의 1위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애플이 이것들을 또 다시 추격하고 하려면 네. 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면 또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면은 뭐 AI 쪽은 지금 아무래도 MS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애플 쪽까지 이렇게 막 가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서로 경쟁이 많이 되면 될수록 또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애플에서 이제 올해 가을에 낼 아이폰에 네. 얼마나 많은 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이 또 얼마나 들어갈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AI 제품과 애플이 내놓는 제품은 좀 다르죠. 여기는 네. 소프트웨어고 여기는 모바일, 네. 하드웨어 모바일 네. 기기니까 네.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이게 좀 달라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그 와이프가 허락해주는 IT 기기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냥 네. 직관적으로 설명해서 네. 아이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와이프가 네. 뭘 또 그런 바꾸냐 의미에서요. 네. 네. 라고 하면 네. 안 되는 거고요. 혁신적인 게 있다 여기에. 그렇죠. 네. 여기에 뭐 안 예를 쓰면 큰일 들어서 난다. 와이프한테 이거 지금 잘 되고 있긴 한데 네. 이거 사면은 저 달도 찍을 수 있어 그러면은 네. 와이프가 그러겠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러겠죠. 네. 그러나 이거 AI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사용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건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AI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못 팔던 거를 팔 수 있는 셀링 포인트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스펙이 더 좋아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AI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안 사던 폰을 한 번 더 바꾸고 그리고 안 사던 PC를 한 번 더 바꾸고 이렇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젠슨왕이라든지 뭐 아이폰 다 똑같이 PC에 AI가 들어가는 게 진짜 대박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PC가 언제 나오느냐, 네. 그런 스마트폰이 언제 나오느냐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막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죠. 대부분의 네.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 AI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네. 이 싸움일 건데요. 저는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간을 당기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당기는 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한테 어느 정도 밸류를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또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네. 우리 친구 후배 중에서 한 명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학교 때 한 17학점, 18학점 듣잖아요. 근데 얘가 24학점씩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3년 만에 졸업을 조기 했어. 졸업. 네, 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어차피 3쿠션에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죠? 보통 이제 당구를 칠 때 네. 이제 알다마라고 하죠. 네. 뭐 몇 개를 5개, 10개 이걸 먼저 치고 당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쿠션을 쳐야지만 경기가 끝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쿠션은 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먼저 이걸 끝내놓고 이 미션을 끝내놓고 다음 거서 막 하고 있으면 네. 결국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하러 빨리 그렇게 하냐, 네. 의미 없는데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1년 더 취업 시장에 빨리 나가는 것과
1년 늦게 나가는 것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대세에는. 네. 물론 1년 빨리 하는 거 중요하죠. 가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신약 개발은 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년 더 빨리 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냐면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약을 만들어냈다. 네. 그럼 얘가 다 먹는 보호가 거거든. 되죠. 네.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라는 것이 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도 네. 젠슨왕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GPU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고 잘 팔고 있고 마진 남겨놓고 있지만 이것만 파는 회사로 끝나면 나도 시스코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비즈니스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바이오라고 계속해서 젠순왕이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계속 이제 클루들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결국 이제 신약 개발 쪽이 될 것 같고 네.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이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행보들이나 혹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를 샀냐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신약 개발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간이 단축이 되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른 신약 개발들도 빨라지게 되면서 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뭐 7천조가 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줄일 수가 없냐 이 얘기죠. 설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반도체 혁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더 이제 투자를 줄이고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칩들을 생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왜 그런 쪽은 보질 않고 이렇게 뭐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약 개발 시장이 이 정도 되니까 빨리 단축을 시키면 그 가치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이런 쪽도 제가 생각하는 쪽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가치라는 게 결국은 공급자가 내가 이만큼 돈이 들었어도 있지만 네. 수요자가 얼마나 줄 거야로도 결정이 되죠. 그렇죠. 공급자에 얼마나 투입 비용이 들었느냐, 네. 그리고 이걸 얼마에 사갈 거냐가 네. 되는데 네. 사실은 사갈 거냐는 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네. 신약이든 뭐든 약을 만들어서 이제 복용하는 사람들의 이 여기서의 가치는 네. 결국은 사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더 네. 오래 살고 싶어서 돈을 쓸 거냐의 문제로 네. 결정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의 효과는 이 부분만큼의 갭은 네.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의 내용에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얘네들이 AI를 통해서 미국의 GDP가 성장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심층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보고서가 나냐면 바이오를 통해서 GDP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또 이거 좋게 본다고 이걸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빨리 죽어서 그리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려고 그래서 혹은 뚱뚱해서 그래서 일을 못해서 네. 미국의 GDP가 10%나 다운그레이드 된다 라는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약이 개발되고 나서 한 사람이 안 아픈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혹은 한 사람이 좀 더 날씬해진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은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네.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저희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바이오를 되게 좋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약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느냐는 네.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가치의 부여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효용성과 생산성의 그런 혁신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GPT를 쓰는 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오늘 뭐 저희들이 인터뷰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가 뭐 다 생각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대표님의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그 GPT에다 올려보고 여기에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지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주고 시간도 절약시켜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저한테는 효용이 상당히 높은 거였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약 개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뭐 만약에 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신약 개발을 통해서 되게 싸게 그런 어떤 신약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원래 뭐 한 번 주사 맞으면 100만 원짜리가 이제 50만 원, 뭐 30만 원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쪽에서 경쟁이 많아지게 되면 더 가격들도 낮추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GDP 성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신약개발 플랫폼 회사들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상당한 경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그 산업의 시가총액이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총 2위가 어떤 기업이냐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기술을 요구하느냐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180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서 운송 섹터가 가장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철도라든지 이런 쪽이 이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는데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중간에 에너지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또 중요했을 때였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때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T 기술 혹은 AI 기술, 그리고 이 AI 기술이 바이오에 적용됐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 그 모습일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치로 인정할 때 그 어떤 그 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이제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겠죠? 네. 그럼 그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레버리지 얘기했지만, 그럼 그 기업의 경쟁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구조라고 보면 저는 지금은 이제 처음 이 시작되는 단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가 상승의 그런 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AI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을 넘겼죠. 네, 넘겼다가 좀 빠졌다가 또 다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좀 비트코인을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보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이제 뭐 QE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세상이, 통화의 가치가 그냥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떨어진다. 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달러의 가치는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오르냐 빠지느냐는
뭐 원화를 통해서 네, 위안화를 상대적인 유로화를 건가요? 통해서 네. 상대적으로 뭐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네, 하지만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고만고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라는 것을 이렇게 낳고 봤을 때 묶음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엄청 빠지고 있죠. 네.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돌덩이거든요. 네. 그냥 디지털에 있는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화폐의 가치는 왜 떨어지냐? 이걸 뭐 얘기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그 연준에서 물가가 2% 목표로 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물건의 가격이 2%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2%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막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는 반대로는 연준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꽉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만 놔두면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못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시스템이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얼마까지 오르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제 금융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근데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그냥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는 비트코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뭐 10%, 20%씩 막 변동하잖아요. 전혀 그냥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네. 물론 뭐 빠지면 더 살 수는 있겠지만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뭐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네. 이제 1억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5배는 올랐는데 사야 되냐? 네.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의 금융 자산 중에 몇 %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고 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금융 자산이 1억 있다. 그러면 1% 그럼 100만 원만 하셔야 돼요. 네. 5% 그럼 500만 원인 거예요. 그 이상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슨 뭐 샀다가 팔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비중은 반드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되냐면 그 돈이 하루에도 1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밤에도 열리거든요. 네. 그러다 밤에 올라가지고 10% 빠져가지고 내가 깡통 나면 어떡하려고요? 못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은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빅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얼마나 길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네. 내가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하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답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만큼을 비트코인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뭐 알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트코인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알트코인은 얼마나 사시려고요? 이렇게 비트코인도 못 사면서 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시려고요? 근데 조금 사실 거면은 그것보다 조금 2배를 비트코인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제 그 현물로 사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뭐 선물 거래를 그러니까요. 또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좀 문제지. 네. 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옛날 같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음.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반감기도 있고 ETF 네. 승인도 있고 이 이벤트들이 사실 작년부터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이벤트들이에요. 지금 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이어도 괜찮다. 네. 뭐 5%든 10%든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팔아야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건데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 네네. 그러니까 팔아야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아나운서님의 자산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지금은 늘어나는 구간이잖아요.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파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놓고 사고 파는 거는 그 주식이라는 섹터 내에서 이제 사고 파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이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사는 거라는 개념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이건 100점 100패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되기 때문에 절대 대응 못 해요. 도박이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하실 때 내가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아야지라는 접근으로 하면 너무 묻어가요. 어려운 자산이에요. 이 자산은. 그래서 내가 그냥 사놓고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어떤 구간이 계속 이어지다가 언젠가는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때는 팔아야지. 그때는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내가 생계비를 하기 네. 위해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식도 더 사야 되고 집도 더 사야 되고 채권도 더 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주식을 샀다 사봤다 이런 네. 거지. 근데 이제 사긴 계속 사야죠. 네. 네, 오늘 이호석 대표님과 함께 많은 의견 공유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많은 인사이트들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이호석 대표님이 2024년에는 네. AI로 공격하고 비트코인으로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그런 인사이트를 듣는 좋은 네, 뭐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